네, 스토리가 있는 뉴스, 스토리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전 국민 2,000불 수표. 이건 물 건너 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이 얘기 간단하게 좀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대법원의 그 관세 위법 판결 받은 이후에 이미 징수된 관세를 돌려달라라는 그 각 기업의 그 줄 소송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송에 직면한 것에 대한 연방 정부의 입장,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뭐냐? 소위 침대 축구를 할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침대 축구 아시죠? 특히 이제 중동 지역의 뭐 이란이나 이쪽의 그 축구 선수들이 국가대표, 뭐 예를 들어서 한국하고 축구를 할 때 1대 0으로 그들이 이기고 있다라면 후반분이 뭐 한 2, 30분 남았는데도 그때부터 뭐 툭 하면 넘어지고 누워서 안 일어나고 이러면서 시간을 계속 끄는 거죠. 1대 0으로 이긴 그 상태로 끝내려고. 그래서 이제 그걸 조금 디스하는 차원에서 또 침대 축구 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축구에서. 그 얘기 뭐냐면 시간 끌기 작전 뭐 이런 겁니다. 자, 정치 전문 매체 그 폴리티코는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 관세 기존 징수액 중에 일부분을 대부분을 결과적으로 환급하지 않고 그러니까 코스코 뭐 페덱스 이런 데서 관세 돌려달라고 지금 소송했잖아요. 그런 소송한 기업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환불을 해주지 않고 가능한 한 정부에서 나라에서 그냥 계속 갖고 있는 쪽으로 일단은 끝까지 시간을 좀 끌어보자. 이런 전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세 환불 요구액은 얼추 잡아도 한 1,300억 달러에서 1,700억 달러 뭐 그 정도 될 걸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많게는 뭐 한 1,750억 달러 얘기 나오는 그런 계산도 있어요. 현재까지 최소 1,800여 개 크고 작은 그 기업체들이 관세 낸 거 돌려달라고 환불 소송을 지금 제기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는 회사만 뭐 코스코, 페덱스 뭐 몇 개 아는 회사만 대기업만 그렇지 그 외에 이제 우리가 모르는 저 많은 회사들 그리고 수입업자들 이런 분들이 소송을 줄 소송을 했는데 한 1,800개 정도 소송이 지금 계류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현재 거론되는 그 행정부의 전략은 그 관세 징수의 합법성을 주장하거나 또는 기업들에게 일부 금액을 너희들이 그 환불 받아야 된다는 금액이 주장하는 게 얼마야? 뭐 100억 불? 그러면 100억 불 말고 한 10억 불은 돌려줄 테니까 소 취소해. 그러면 침대 축구 안 하고 내가 너희들 10억 불은 바로 줄게. 뭐 이런 정책, 이런 전략을 쓰는 것도 검토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안은 일부 금액을 포기하는 기업에게 환급 우선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소송을 통한 환급 절차가 까다롭고 오래 걸린다라는 것을 얘기해서 소송을 취하하면 조금 줄게. 뭐 앞서 말씀드린 거랑 좀 비슷한 거죠. 그래서 소송을 좀 취하하고 그렇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기업에 대해서는 소위 침대 축구를 하겠다. 뭐 이런 전략이다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대법원 판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관세 환불 문제와 관련 질문을 받자 아마도 앞으로 한 5년 동안에 법정에서 공방전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5년 동안 법정에서 계속 공방전만 벌이지 우리가 내줄 건 아니다. 법정에서 공방전 벌이는 도중에는 어떤 액션을 취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5년이라고 한 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한 얘기고 뭐 짧게는 1년, 길면 2, 3년 뭐 이렇게 얘기하는 법조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하튼 그게 뭐 2, 3년이든 5년이든 결국 트럼프 행정부는 이게 끝까지 안 줄 수 있는 데까지 안 주고 버텨보자라는 전략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법정 소송이 뭐 오래 걸릴 것이고 또 그 기간 동안에는 환불해 줄 생각이 없다라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그 5년이라는 말을 하면서 은연중에 내비친 겁니다. 법조계에서도 사실 그 관세 환불은 아무리 낙관적으로 예상을 하더라도 최소 2년 이상은 걸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이제 기업에 관련된 얘기입니다만은 관세를 낸 기업에게 뭐 환불해 줄 생각이 없다, 있다, 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관세로 벌어들인 그 수익을 국민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매번 여러 번 벌써 말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도 정했잖아요. 그 테리프 디비든드인가? 네, 테리프라는 게 관세잖아요. 그 디비든드는 배당금. 그래서 1인당 $2,000씩 그 관세 배당금을 전 국민에게 나눠주겠다. 그러면 얼추 계산해보면 두 부부가 다 받으면 한 집안당 막 4,000불도 받을 수 있고 막 그런 거예요. 뭐 결국은 이제 그런 걸 좀 기대하는 부분도 좀 있었는데 이게 이제 결국 공연불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관세 자체가 위법이다라고 판결이 나온 마당에 그렇게 위법하게 걷어들인 돈을 국민들에게 나눠준다라는 것은 위법하게 거둔 돈을
위법하게 나눠준다. 그러니까 위법하게 걷어 들이니까 이 돈을 그 기업에게 다시 환불을 해줘야 되는데 그 기업에게 환불을 안 하고 국민들에게 준다. 뭐 어찌 따지면 뭐 그 기업이 결국은 물가 올렸으니까 또 국민들이 그 물가 감당했으니까 국민들에게 주는 게 뭐 그렇게 본다면 맞습니다만은 뭐 그거는 이제 경제적인 논리고 법적인 논리는 또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봤을 때는 위법하게 걷어들인 돈을 국민한테 갑자기 나눠준다? 그러면 위법에 또 다른 위법을 저지르는 셈이니까 결국은 그 이제 2,000불짜리 수표는 물 건너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제 민심을 좀 잡아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으로서는 어떤 형태로든 당장 눈에 보이는 좀 그런 지원책 이런 걸 고민할 건 당연합니다. 11월 중간선거에서 이기려면. 근데 뭐 정말 1,000불, 2,000불 각 집집마다 아니면 국민 1인당 주는 것만큼 이 민심을 잡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걸 하려고 했는데 이제 아마 좀 발목을 잡힌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은 없나? 왜냐면 저도 받고 싶으니까.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다른 방법은 가능한 게 없나라고 생각해 봤는데 뭐 굳이 하려고 하면 뭐 방법이 없진 않겠죠. 예를 들어서 2,000불이 아니라 뭐 1,000불씩이라도 책정을 해서 이거를 관세 배당금 즉 테리프 디비던드가 아니라 그 이름이 아닌 뭐 다른 이름으로 뭐 경제 지원금 뭐는 각 가구 지원금, 물가 상승 뭐 지원금 뭐 이런 이름으로 주는 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 나라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지. 법이 이래라 저래라 막을 수는 없으니까. 그걸 줄 때 이 돈은 관세에 의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고 하면 연방 대법원이 타치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제 그렇게 해서 주는 방법은 없을까? 그 뭐 선거 전에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지만 기업에게 관세를 환불해 줘야 하는 뭐 침대 축구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언젠가 정말 법적으로 따진다면 환불을 해줘야 하는 그런 입장의 연방 정부가 국민 1인당 뭐 1,000불이 됐든 2,000불이 됐든 이렇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예산, 재원 그게 이제 결국은 부족할 것이다. 라서 이제 어려운 입장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건대 중간 선거 전에 민심을 잡기 위해서라도 좀 지원금이 나오면 뭐 우리는 나쁠 건 없죠. 네, 이런 저런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관세 배당금이라는 이름으로 2,000불짜리 수표는 물 건너갔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다 싶습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 단속을 그 은행까지 뻗치고 있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시중은행에 고객의 그 시민권 정보를 수집하도록 요구하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엊그저께 보도를 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는 미국 내 불법으로 체류 중인 이민자 단속의 그 일환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조처는 궁극적으로 이제 은행들이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체이스 뱅크 이런 은행들이 근데 뭐 크든 작던 여하튼 미국에서 은행업을 하겠다라고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는 그 모든 은행들이 미국 내 계좌를 유지하기 원하는 고객들, 기존 고객 그리고 신규 고객 모두에게 여권 등 전례 없이 새로운 유형의 서류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좌를 오픈하러 올 때 신분증 드라이버 라이센스만 갖고 가면 안 되고 여권을 갖고 와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당신 시민권자야 아니야 굳이 은행에서 안 물어봐도 여권 갖고 오는 거 보면 알죠. 네. 뭐 시민권자가 아니면 뭐 한국 여권 갖고 오고 영주권도 갖고 오겠죠. 그러면 은행이 뭐 굳이 물어볼 필요도 없이 이 사람은 영주권자 체크 박스하고 그다음에 영주권 번호 쓰고 뭐 미국 독수리 여권을 갖고 왔다 그러면 이 사람은 시민권자 체크하고 여권 번호 쓰고. 그런데 여권을 갖고 오긴 했지만 어떤 그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증빙 못했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럼 그 경우에 이제 은행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아직 구체적인 건 안 나왔습니다만은 은행에게 그런 일을 시킬 수도 있다. 그걸 하도록 대통령 행정명령 그 포고문에 서명을 할 걸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관계자들은 이 행정명령에 대해 검토가 시작됐다라는 것만 갖고도 미국 내 전 은행들이 지금 불안에 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 은행들은 자금 세탁이나 범죄 단속을 위해서 이 고객 확인 제도에 따라서 고객으로부터 특정 정보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극히 예외적인 그런 경우죠. 통상 은행이 요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보라는 것은 뭐냐면 계좌 이제 개설하고 그럴 때 대규모 신규 계좌를 개설할 때 그리고 내 은행 계좌에서 갑자기 캐시로 많이 뽑아갈 때
이런 경우에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불법 자금, 그 뭐 불법 약물에 대한 자금, 뭐 이런 거, 그리고 돈 세탁 이런 거 아닌지 때문에 거금을 캐시로 뽑아갈 때는 특정 정보를 요구합니다. 그때 이제 특정 정보 요구하는 게 뭐냐면 뭐 이민 신분을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뭐냐면 뭐 이름,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소셜 넘버 등 뭐 그런 일상적인 그 정보들을 요구합니다. 그걸 이제 은행에 적어 놓죠. 만에 하냐 이제 이 사람이 머니 런더링 했을까 봐. 하지만 이 제도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뭐 시민권 정보 수집 같은 거는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뭐 시민권자냐 영주권자냐 갑자기 만 불을 캐시로 뽑아간다고, 물론 자기 돈이지만 뽑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뭔가 기록을 해놓는데 이 사람이 시민권자냐 영주권자냐 그런 걸 기록해라라는 건 없어요 지금은. 그런데 이제는 모든 그런 좀 예외적인 케이스 플러스 신규 계좌 기존 고객의 정보 이거 다 이민 정보를 수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권 여부를 은행이 물어볼 필요성은 지금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만은 이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동해서 시민권 여부를 묻는 그런 의무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행들도 불안해하고요. 또 일부 고객들도 당연히 좀 불안해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백악관의 한 관계자는 연방재무부에서 해당 조처를 지금 논의하고 있으며 아직 승인된 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아직 최종 결정되진 않았지만 논의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불안감은 은행과 고객 모두를 지금 감싸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비시민권자 고객들은 앞으로 은행에서 이민 신분을 뭐 기록하고 보고하다가 자칫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뭐 어떤 막연한 그런 불안감을 갖죠.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만 왠지 괜히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는 내 모든 계좌 정보가 은행으로부터 연방 이민국으로 고스란히 넘어가고 고스란히 공유되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불안감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은행은 은행대로 불안한 상황입니다. 은행이 불안할 게 뭐 있어? 나라에서 조사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그냥 기록만 하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또 은행은 입장이 또 그게 아니죠. 은행의 경우에 이런 조치가 실제적으로 이제 강력하게 취해질 경우에 비시민권자들의 은행 이탈이 대거 발생하지 않을까 뭐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탈은행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걸 걱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의도하지 않게 이런 정책 때문에 이제 은행의 문턱이 높아지면 은행의 영업 수익이 뚝뚝 떨어지겠죠. 그걸 걱정하는 겁니다. 자, 미국에서 이민 단속을 위해서 은행에까지 손을 뻗치는 사례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같은 그 대통령 행정명령이 발효된다라면 이는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아직 최종 승인된 건 아닌데 검토 중에 있다라는 것은 백악관에서도 시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당장 뭐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는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알고 계시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좀 빨리 드렸습니다. 자, 지금 중동에서는 전운이 감돌고 있죠. 미국이 그 핵개발 동결하라라는 그 이유로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이 뭐 곧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이 지배적인 그런 상황인데요. 자, 그러면 미국의 그 이란 군사 공격은 만일에 이제 시행이 된다면 과연 언제 있게 될까? 뭐 이런 문제. 요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그게 뭐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국제 외교 정세적으로도 이게 이제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지금. 그런데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요. AI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시중에 있는 AI 종류가 한 서너 개 되죠. 여러분들도 한 하나 정도는 아마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전화기에도 다 있잖아요. 제 전화기에도 뭐 다 들어있더라고요. 이미 그 제미나이도 들어있고 챗 GPT도 들어있고 막 그래요. 자, 인공지능 AI 플랫폼들이 미국과 이란 사이의 군사적인 긴장을 분석을 해서 구체적인 군사 공격 개전 시점, 전쟁이 발생하면 언제 시작되는지 그 개전 시점까지 예측을 해서 아주 좀 흥미를 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예측을 했는지를 지금부터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예루살렘 포스트가 어제 크게 보도했는데요. 예루살렘 포스트가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주요 AI 플랫폼에 이게 테스트로 이제 한 거예요. 그 이란을 겨냥한 미국의 군사 행동 가능성에 대한 가상의 질문을 쫙 똑같이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 AI 각자의 분석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예상되는 공격 시점, 날짜, 시간 등등을 예측을 했습니다.
자, 가장 구체적인 날짜를 지목한 것은 엔트로픽이라는 회사가 운영하는 AI 챗봇 클로드라는 챗봇이었습니다. 클로드는 현재 공개된 핵 협상 일정과 또 양국의 전력 준비 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3월 초순 또는 3월 중순이 가장 위험한 시기다. 일단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날짜를 짚어줄 수 있어라고 했을 때 클로드는 3월 7일 또는 3월 8일이 가장 유력한 공격 날짜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월 7일, 8일이라면 이제 지금부터 한 열흘 정도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AI를 보겠습니다. 구글에서 운영하는 AI는 제미나이죠. 자, 제미나이는 전술적 요소와 외교적인 상황, 또 물류, 또 역사적 데이터 등을 복합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다면 그 공격 시점은 3월 4일 저녁부터 3월 6일 저녁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요건 더 빠른 시점을 예측했어요. 구글의 제미나이는 3월 4일 저녁부터 3월 6일 저녁까지. 자, 제미나이는 작전의 세부 양상까지 좀 구체적으로 예측을 했는데요. 미국의 B2 스텔스 전투기, 폭격기, B2 스텔스 폭격기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란 방공망이 토마호크 미사일을 탐지하기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이 공격은 3월 4일 저녁에서 3월 6일 저녁 사이 낮이 아니라 야밤에 이루어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월 4일 밤, 5일 밤, 6일 밤 아니면 뭐 3월 5일 새벽, 뭐 6일 새벽 뭐 이런 식으로 예견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제미나이의 예측이었고요.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또 AI 이쪽 플랫폼이 있죠. XAI. 그 XAI라는 회사가 개발한 이제 또 챗봇은 그록이라는 겁니다. 자, 그록은 이보다 앞선 시점을 언급했습니다. 제네바 협상에서 가시적인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제네바 협상은 이제 어제부터 있었잖아요. 2월 28일 미국의 제한적인 공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일론 머스크의 XAI라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그록이. 그런데 2월 28일이라고 했는데 2월 28일이면은 당장 내일입니다. 네. 다만 이제 외교적인 변수나 핵 합의 진척 상황에 따라서 실제 공격일은 만약 내일 28일이 아니라면 3월 초로 넘어갈 수도 있다. 뭐 요렇게 어찌 보면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렇게 이제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쩌면 이제 제일 많이 쓸지도 몰라요. 이게 오픈 AI라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챗 GPT. 자, 챗 GPT의 예측을 좀 보겠습니다. 유사한 시기를 역시 지목을 했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챗 GPT는 군사작전의 개시 시점으로 3월 3일 늦은 밤, 뭐 조금 날짜는 달라요. 3월 3일 늦은 밤 또는 3월 4일 새벽이 유력하다라고 언급하면서 긴장감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분석은 실제 민감한 군사 정보를 바탕으로 한 AI의 테스트 결과였습니다. 때문에 AI가 복잡한 국제 정세와 군사적인 배치 상황 등을 기본으로 매우 구체적인 날짜 또 구체적인 군사 움직임의 그 동향, 시간 뭐 이런 거를 예측했다. 생각보다는 좀 구체적으로 예측했다. 이런 점에서 참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날짜 뭐 몇 시까지는 아니어도 날짜와 뭐 저녁이나 새벽 뭐 이렇게까지 예측을 했다는 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예측을 한 결과가 나왔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군사 공격이 없이 평화로운 게 최고이긴 합니다만은 뭐 만일 실제로 미국의 이란 공격이 실제로 뭐 강행된다라면 과연 이들 AI가 내놓은 그 예상 시점이 맞을지 또는 그 어느 AI가 예측한 게 가장 정확할지 뭐 이런 건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요 내용은 뭐 만일 그런 일이 정말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실제로 미국이 이란 공격을 하게 된다면 그 날짜와 시간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각 네 가지 그 AI가 예측했던 걸 제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복기를 하고 회상을 해서 어느 AI가 제일 잘 맞췄습니다. 라고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잘 보고 있다가 결과가 나오면 팔로우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테니까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해 놓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비행 중인 미국의 한 여객기에서 승객의 휴대전화와 연결돼 있던 그 보조 배터리가 폭발을 해서 항공기가 비행하다가 말고 갑자기 긴급 회항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틀 전에 캔자스주를 출발해서 워싱턴주로 향하던 알래스카 항공 여객기 기내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운항 도중에 공중에서 한 여성 승객이 보조 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던 중에 갑작스럽게 폭발이 일어난 겁니다. 해당 승객이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라는 한 목격자는 그 여성의 휴대전화는 그냥 무릎 위에 놓여 있었고, 그러니까 충전 보조 배터리에 휴대전화 충전한다고 꼽아놓고 그냥 무릎 위에 놓여 있었고, 그 여자분이 뭐 특별히 가지고 놀았다거나 뭐 특별히 뭐 심하게 만지거나 그러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폭발을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폭발 순간에 불꽃이 약 30cm까지 팍 치솟았고 여성은 깜짝 놀랐고 다행히 화상은 뭐 크게 입지 않았는데 화상을 입기 전에 휴대전화를 통로 쪽으로 확 미쳐서 던졌답니다. 그래서 이제 다행히 큰 화상은 안 입었지만 이제 통로로 던진 거예요. 그래서 그 전화가 폭발하고 불꽃이 튀는 게 통로로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승객들이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이야 해서 갖고 있던 수건으로 전화기 또 배터리 막 수건으로 덮기도 하고 그래서 바로 옆에 있던 이 증언을 한 그분은 뭐라 하냐면 내가 벌떡 일어나서 가서 신발로 막 밟으면서 불을 껐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또 다른 승객은 이륙 후 15분 정도가 지났을 때 그런 일이 있었다라면서 당시 불꽃도 불꽃이지만 연기가 너무 심하게 막 플라스틱 하는 그런 연기 그 연기가 너무 심하게 나서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자욱했다 기내가 자욱했다 이렇게까지 증언을 했습니다. 자, 공항 당국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승객의 보조 배터리가 비행 중에 발화한 것은 사실이다라면서 항공기는 이후 안전하게 공항으로 회항해서 착륙을 했고 환자 한 명 그 여자 승객 그분은 이제 병원으로 이송돼서 가벼운 치료를 받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연방항공청 자료에 따르면 이게 이런 일이 요즘 점점 많아진다라고 합니다. 올해는 얼마 안 됐으니까 지난 2025년 지난해 한 해 1년 동안을 그 자료를 보면 기내에서 발생한 그 리튬 배터리, 보조 배터리 관련 화재 사고라든지 뭐 연기가 발생하는 사고라든지 아니면 과열되는 사고 그 등등등 그렇게 보조 배터리로 인한 사고가 총 95건으로 집계가 됐답니다. 그 전 2024년도에는 89건이었는데 1년 지나면서 6건이 늘어난 거예요. 어쩌면 올해 더 늘어날지도 모르죠. 올해는 2월 15일 기준으로도 이미 5건의 사고가 보고됐습니다. 한 달 반 만에 5건. 그러니까 두 달이면은 예를 들어서 한 8건이라고 하면은 1년이면은 벌써 100건이 넘어갈 수도 있죠. 100건이 될 수가 있죠. 100여 건. 네. 자, 항공청은 리튬 이온 배터리가 손상이나 과열 또는 과충전 또 제조 결함 등등의 그 이유로 인해서 소위 열 폭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비행기를 탈 때는 결국은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안 갖고 타는 게 제일 좋긴 한데요. 우선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보조 배터리는 절대 우리가 짐 배기지 클레임 한다 그러잖아요. 짐 붙이잖아요. 내가 기내에 갖고 올라갈 수 없는 큰 짐은 이제 붙이잖아요. 그 배기지 안에 넣어서 짐을 붙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거. 붙여놓고 가다가 막 부릅니다. 불러서 다시 와서 짐 풀고 그거 빼라고, 보조 배터리를 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배기지 클레임 할 때 짐 붙일 때 그 안에 넣으면 보조 배터리 안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결국은 이제 그러면 기내에 탈 때 가지고 올라갈 수는 있는데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자꾸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안 갖고 타는 게 좋다. 뭐 이런 게 가장 좋긴 합니다. 보조 배터리가 기내에서 자꾸 이렇게 과열되고 뭐 가만 놔둬도 폭발하고 막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결국은 이제 안 갖고 비행기 여행을 할 때는 보조 배터리를 안 갖고 타는 게 이제 가장 좋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근데 왜 자꾸 보조 배터리가 집에서는 이런 일이 없는데 왜 그러느냐? 전문가들의 그 대부분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저 높이 꼭대기에 올라가면 기압이 기내에 압력 조절 장치가 있어요, 당연히. 그래서 뭐 아무리 꼭대기까지 올라가도 압력을 좀 조절하는데 그게 이제 막 급상승하면서 올라갈 때 그게 아직 조절되기 직전에 어떤 그 포인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포인트, 압력 조절이 잘 안 되는 그런 순간에 또는 이제 완전히 위에 올라가서 안정된 항공을 비행을 하고 있고 압력도 조정이 됐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래도 지상의 압력과 좀 차이가 있고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압력이 순식간에 바뀌는 그런 순간에 이렇게 폭발을 하거나 과열하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할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비행기 여행할 때는 보조 배터리를 안 갖고 가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계속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비행기 기내에서 이 보조 배터리가 가만히 놔뒀는데 혼자서 막 폭발하고 터지고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그런 겁니다. 자, 부동산 사기 사건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A 한인사회에서 대형 부동산 투자 사기 사건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남가주 한인들과 그리고 한국 등 그리고 타주에 있는 사람들 전후방을 불문하고 많은 투자자들 모집한 LA의 그 부동산 회사가 하나 있어요. 그 회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투자자들을 대거 모집해서 부동산 투자를 해온 한인 부동산 업체가 상당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지금 계약 불이행 등등을 이유로 지금 줄 소송을 당한 그런 상황입니다. 회사 측이 그런데 약속한 수익을 아무리 여러분들이 소송을 가한다 하더라도 약속한 수익 그 내용을 돈을 지금 줄 수 없는 거는 현실입니다라고 소위 말해서 배째나 이러고 나선 지금 케이스가 있습니다. 수십 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지금 투자 계약 위반을 주장하는 줄 소송을 당한 그 회사는 어디냐? 네, LA에 있는 김원석 부동산이라는 회사입니다. 김원석 부동산 회사의 대표는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김원석이라는 분입니다. 김원석 대표는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와 또 투자자들의 상환 압박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 겹쳐서 지금 최악의 경우를 우리 회사가 맞고 있다라면서 결국 파산 신청까지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파산 신청해버리면 거기다가 돈을 빌려줬든 투자를 했던 돈을 맡겼든 다 뜯기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쉽게 말하면. 물론 파산도 이제 종류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안 뜯길 수도 있지만 쉽지는 않죠. 돈을 찾을 수 있다는 것. 자, 실제 이 업체가 파산에 이를 경우에 수백 명에 달하는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는 상황이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이 업체는 LA 지역에서 한인들은 물론이지만 타주에 있는 한인들 그리고 심지어는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자금을 받아서 투자금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숫자가 무려 한 2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인별 투자 금액은 적게는 몇만 불에서 많게는 최대 200만 불 캐시로 넣은 사람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탈 이 회사가 얼마를 투자받았느냐? 한 5천만 달러 정도 투자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에 따르면 이 업체는 수년 전부터 남가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소액 투자도 가능합니다. 200만 불짜리 프로젝트인데 여러분이 2만 불만 넣으면 그럼 1%의 지분만 가지면 되니까 10,000불이든 2만 불이든 소액 투자도 괜찮습니다 하면서 마구 큰 돈이든 적은 돈이든 마구 받아 챙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금을 유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돈을 벌어서 우리에게 수익금을 남겨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부동산 플리핑이라 그러죠. 아주 막 낡은 집을 싸게 사서 예를 들어서 100만 불 정도 값어치가 있는 집인데 워낙 낡고 문제가 있어서 한 60만 불에 샀어요. 근데 그거를 예쁘게 리모델링 하는 게 한 20만 불 들어요. 그럼 60만 불 하고 리모델링 20만 불 들었으니까 80만 불 들어갔죠. 그래서 집을 멋지게 다시 리모델링해서 100만 불 값어치가 있으니까 100만 불에 팔았으니까 20만 불 남았죠. 근데 이 수익을 이런 걸 나눠 갖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플리핑을 해서 돈을 남기고 또 투자용 부동산을 사서 이게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또 차익이 남고 이런 걸 우리 나눠 가집시다 해서 그렇게 5천만 불 한 200명한테 받은 겁니다. 하지만 이쪽에서 투자받아서 저쪽에 사용하는 등등 이쪽에 받아서 저쪽에 메꾸고 등등 전형적인 투자 사기 패턴을 보였다라는 게 이제 피해자들의 증언입니다. 한편 이 김원석 대표는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챕터 7 파산을 통해서 자산을 정리하고 투자자들에게 남은 그 자산을 분배한 뒤 회사를 완전 청산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고 아니면 챕터 11을 통해서 2, 3년간 회사를 추가적으로 운영하면서 피해 규모를 줄이는 그런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둘 다 파산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완전 파산은 챕터 7이고요. 그리고 파산 보호 신청이라고 하죠. 챕터 11. 요거는 이제 시간을 좀 더 줄 터이니 그동안에 회사를 좀 살려봐. 살려서 완전히 돈을 좀 다 갚을 수 있게 해봐. 요런 거죠. 근데 살려봐 하는 그 기간까지는 돈을 또 안 갚아도 돼요. 완전 파산 챕터 7은 그냥 날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사실 피해자들은 정말
충격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그런데 김원석 대표가 최근까지도 신규 투자자를 모집하고 다녔다라면서 저기에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 그리고 본인이 뭐 파산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면서 신규 투자자를 모집하고 다녔다라는 걸 보면 전형적인 사기 수법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결국 초대형 5천만 불짜리 초대형 부동산 사기 사건으로 비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불안감이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 미국의 원조와 미국의 의료 보건 지원을 제시받은 나라가 있는데 아프리카에서 그 나라가 미국의 원조와 의료 지원을 거부한다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지원을 왜 거부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개발처 원조 프로그램을 중단했잖아요. USAID 그동안에 뭐 수십 년 동안 미국의 글을 통해서 이제 원조 많이 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저거 다 못 믿겠어. 다 우린 탈퇴. 그래서 국제 원조 개발처에서 탈퇴했어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리고 우리가 직접 지원해 주면 될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입장인데 그렇게 이제 탈퇴하고 아프리카 각국과 개별적으로 지원 협정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원조를 해주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바다로 짐바브웨와 잠비아 두 나라, 짐바브웨와 잠비아 두 나라를 상대로 이제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트럼프 행정부가 나섰습니다. 남부 아프리카의 짐바브웨의 경우에는 5년간 3억 6,700만 달러, 5년간 3억 6,700만 달러 규모의 보건 원조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건이 있어요. 미국에서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걸 너희들이 받는 조건으로 뭘 해줘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짐바브웨는 그 내용을 쫙 보더니 이거는 말도 안 된다라면서 지원 안 받고 말지 그러면서 지원을 거부했습니다. 짐바브웨 정부는 미국이 연구와 상업적인 이용을 위해서 생물학적 표본이나 역학 자료에 대한 접근권을 우리에게 요구하면서 이를 이용해서 개발될 백신이나 치료제에 대해서는 우리 짐바브웨와 절대 공유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게 협약 조건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이제 쉽게 표현하면 뭐냐? 이게 국가에서 발표하는 거니까 조금 이제 애둘러서 표현하고 전문 용어로 쓰고 그러니까 그래서 뭐지? 약간 그럴 수 있지만 생물학적 표본이나 역학 자료에 대한 접근권을 우리에게 요구한다. 미국이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을 상대로 어떤 특정 약물, 개발된 약물 같은 거 있으면 임상시험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 임상시험을 할 수 있는 접근권을 미국이 갖겠다. 그러니 그걸 오케이 해주고 원조해줄게. 이제 이런 거죠. 사실 쉽게 말하면. 짐바브웨 정부 대변인은 우리는 임상실험 대상이 되고 생물학적 자료가 장기간 미국에게 우리 국민들이 제공을 해야 하는데 그로 인해서 개발된 백신이나 치료제 등에 대한 어떤 의학적인 결과에는 우리 정부는 절대 접근할 수 없도록 그 조건이 되어 있었다라면서 우리는 절대 그래서 이렇게 돈을 받을 수 없다. 거절했습니다. 짐바브웨 정부는 또 미래의 보건 위기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그동안 임상 실험 대상이 돼서 그 개발이 된 어떤 의학 기술을 우리 국민은 전혀 사용할 수도 없고 그저 미국이 연구하는 의학적인 또는 과학적인 발견을 위해서 우리는 시험 대상만 되는 것일 뿐이다 라면서 비판했습니다. 짐바브웨 정부는 끝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미국이 제안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5년간 3억 6,700만 달러를 받고 미국의 임상시험 대상이 돼달라라는 것이라며 우리는 미국의 제안을 단호히 거부하고 이를 세계에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에게 이렇게 제안했고 우리는 이걸 거부했다라는 이 내용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짐바브웨 쪽에서는 뭐 그런 조건을 보면 당연히 이제 뭐 자존심도 상할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겠습니다만은 어찌 보면 뭐 money talks 돈을 내고 어찌 보면 그런 접근권을 사는 거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뭐 미국의 입장에서는 싫음 말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또 이런 식으로 모든 그 아프리카 지역 뭐 아프리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모든 어떤 그런 국가들이 다 거부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 앞으로 의학 개발이나 이런 거에 어떤 발전이 될 수 있는 토대
뭐 쉽게 말하면 뭐 임상 시험이랄까 이런 것도 필요하긴 필요한 건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뭐 이런 걱정도 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서로 만족할 만한 그런 좀 조건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세금 및 세무국 사칭 사기가 전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각 주정부가 납세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각 정부의 주지사실은 최근에 사기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자, 사기범들은요, 주 세무국입니다. 또는 연방국세청 IRS다. 또는 IRS의 직원이다. 등등을 사칭해서 문자, 텍스트 메시지를 보내거나 이메일을 보내거나 전화 또는 가짜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홍보하거나 또는 위조된 우편물까지 집으로 발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금 환급이 지연됐다. 당신이 리펀드 받을 액수가 얼마 있는데 지금 그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뭘 빨리 하면 빨리 리펀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누구나 그걸 보면 내가 세금 뭐 환불받을 게 있나? 뭐 1,000불, 2,000불 환불받을 게 있나? 그럼 내가 뭘 하면 되지? 쉽게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쉽게 링크를 클릭할 수도 있고 뭐 알려달라는 개인정보를 나도 모르게 알려줄 수도 있고 뭐 이런 겁니다. 한인들의 실제 피해 사례도 속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60대 한인 김모 씨는 최근에 캘리포니아 그 세무국 주 세무국 환불 확인, 리펀드 확인이라는 제목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 메시지에는 지난 회계년도 추가 리펀드 될 금액이 당신에게 승인되었습니다. 라면서 확인을 위해서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 주십시오. 라는 게 이제 왔다는 겁니다. 발신 번호는 일반 휴대전화 번호인 것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 하단에는 그 메시지 텍스트 메시지로 왔죠. 그 하단에 보면 무슨 세무국 로고 같은 것도 찍혀 있고 그래서 그럴듯한 문구가 적혀 있어서 좀 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 봤는데 그 접속해 보니까 그 화면은 공공기관 웹사이트처럼 만들어져 있어서 그때까지도 별로 의심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 생년월일, 소셜넘버, 은행 계좌번호 등등을 입력하라는 란이 거기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입력을 하려는 직전, 그러니까 피해를 당하기 일보 직전에 그 링크된 주소를 쫙 자세히 좀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무슨 주정부 도메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의 도메인이면 앞에 뭐가 쭉 나오다가 .ca.gov 이렇게 되고 ca.gov 거버먼트니까 뭐 그렇게 되고 뉴욕 같으면 뭐 ny.gov인가요? 뭐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전혀 이상한 그 도메인 주소가 나와서 그때 이제 덕덕 의심을 하면서 입력을 하려다 내 정보를 넣으려다가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당국에 확인한 결과 본인에게는 뭐 리펀드니 뭐 그런 일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큰일 날 뻔했죠. 이분 뭐 돈 몇 푼 뜯기는 것보다도 자기 소셜 넘버, 은행 계좌 이거 다 보내봤으면 완전히 큰 피해를 당하는 건데 그 일보 직전에 빠져나왔습니다. 이분은 다행히. 자, 그래서 이런 일이 너무 많으니까 이에 따라서 각 주정부는 국세청뿐만이 아니라 경찰 등 각종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사기가 전반적으로 심각해서 주민들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기 수법이 발달하면 발수록 또 이걸 또 대처하는 정부의 어떤 그 대처 기술도 이제 발달하고 있는데 또 거기에 따라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또 발달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의 대책이 좀 못 따라가는 겁니다. 어찌 보면. 결국 내 안전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만 딱 뭐 예를 들자면요. 캘리포니아 주에서만 이 같은 정부기관 사칭에 의한 피해는 연간 한 4만 건 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칭 사기 건수가 4만 건이라는 게 아니라요. 그로 인한 피해를 입어서 리포트가 된 건수가 피해 건수가 4만 건이 넘는다라는 것입니다. 매년.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다른 주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 조심해야 할 게 많은 그런 세상이죠. 네. 자, 이제 주말입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네, 즐거운 주말 맞으실 준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요 시간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아주 특별한 아주 즐거운 아주 기분이 좋은 아주 편안한 아주 행복한 아주 추억의 남을 같은 코스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일진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213-388-40